정말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일리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이런 신문을 댁에서 받으셨을 텐데요. 경향신문입니다. 전면으로 평양에서 카퍼레이드에 대한 두 양국 지도자,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살펴보면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거죠. 여태까지는 결국 그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언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는데요.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여긴 유관국의 참여라고 북한에서는 표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땐 이게 이제 사찰에 준하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미국이 그 후속 조치,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두 정상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느냐, 지난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를테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오늘도 들으셨겠지만 올해 안에 시점을 봐갔죠. 동서해선 철도, 동해와 서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그라운드 브레이킹. 야, 이거는 도로공사는 착공식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에서 복구 있었던 걸 복구하고 서신왕래 화상상봉도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하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이 가장 가까운 시일은 올 안을 연내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11월 6일이 미국 중간선거거든요.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지난번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파행됐던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나름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회담이 이번 평양 선언을 계기로 해서 지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차로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그리고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상당히 지금 fear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책 때문에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트럼프로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일 안에 구체적인 북미 간에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미국 유권자들한테 안겨줘야 되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북미 간의 접촉,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11월, 12월쯤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에서 보게 될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 대단히 중요한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전문을 좀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전율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레토릭이라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클리셰.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말로 수식한 거라고 그냥 흘려 들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도도 거의 지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3년 정정협정으로 남북 간의 포성은 멈췄지만 65년 동안
전쟁이 우리 삶에서 계속됐다. 빨갱이로 몰아서 족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거는 남북 간의 사소한 크고 작은 교전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우리 뭐 간첩은 113 국정원에 신고하세요. 뭐 벽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 비로소 65년 거의 반세기 동안 혼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의 역사 시간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다. 근데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 부패, 반인권, 이런 얘기를 지금 북한에서 한 거예요. 북한에도 메시지가 전달되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남한 사회, 분단 상황, 전쟁 위협 맨날 북한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뭐 늑대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거짓말로 남한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 요구와 경제민주화 요구를 억눌러 온 분단 세력들, 냉전 세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이 분단으로 인한 특권과 부패, 반인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래서 9.19 평양선언을 한반도의 냉전 종식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더 이상 냉전을 이유로 빌부터 밥 벌어먹는 모든 정치 세력, 그리고 언론 세력, 그리고 모든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팔아먹을 전쟁 위협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냉전은 없고, 냉전 세력, 냉전을 빌미로 집권하고 냉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위협하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키워온 수구 기득권 세력에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화로 가는 평양 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촛불 정부인데 왜 이렇게 개혁이 더디냐라고 불만하는 분들 많아요. 저 자신도 이제 속도,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권 초반에 확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권 초반에 확 잡으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지난 우리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 뭐 언론개혁법 이런 것들을 초반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역풍 맞았거든요. 그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냉전 세력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거죠. 아침이 오면 밤새도록 들끓던 모기랑 하루살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단 세력들이 이렇게 평화체제가 돼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야, 뭐 북핵 무슨 뭐 협박할 게 없잖아요, 국민들 상대로. 전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을 얘기해야겠죠. 본격적인 개혁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연합뉴스, 남북이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부속 합의서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결의된 건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디테일 세부 조항이 마련이 남북 그 군사 당국자 간에 합의가 돼서 부속 합의서로 오늘 선언에 이제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이제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선언을 했고, 이제 군사 당국자들은 전쟁이 없는 체제를 선언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대 행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라든가 오해가 생기면 뭘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거의 대장급이 될 거예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는 노태우 때 하기로 해놓고 27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뺏어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서도 이건 노태우가 하기로 한 건데 실제로 27년 만에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갈등, 오해를 불식시키고 절대 총을 겨누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된 순간이에요. 오늘이 정말 저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어떻게 측정하죠, 여러분? 옛날에는 함포 수, 그다음에 군함 톤수, 그다음 탱크 수, 뭐 포문수 이런 걸로 군사력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의 우위를 측정하고 우리보다 쟤네가 강하네?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친교를 했어요. 그게 과거의 이른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하에서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국제정치학이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포가 10개 있는데 쟤네가 포가 10개 있어. 그러면 똔똔이니까 군사력은 제로인 거예요. 양국 간에. 근데 얘랑 나랑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 하나도 없던 포가 10개 생기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해진 겁니다. 심지어 얘들이랑 좀 더 친해지면 얘네랑 우리랑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날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합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번 평양 방북 문재인 대통령 외에 단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연 정도라고 할까요?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선생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인물이던데 유명한 거 이제 그쪽으로만 유명하지 말고 국정농단 쪽으로만 유명하지 말고 우리 남북 경협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좀 유명해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덕담인데 뼈가 있죠. 이재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북한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CNN인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장 도전적인 회담이다. 자본 이동 출발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미 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동맹이에요. 70살이 넘었어요. 보통 동맹의 평균 수명은 국제정치학적으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급박한 전쟁 위협,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편 먹고 같이 우리 막자 이런 게 군사 동맹이에요.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이에요.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근데 이렇게 75년씩이나 이렇게 지속되는 동맹은 세계사적으로 거의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한 적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들의 위협으로 존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의 위협이 없어지면 동맹은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우리가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자연히 동맹은 해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 동맹은 당분간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맹이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동맹의 성격이 이미 변화돼 있어요. 뭐라고 기억하시죠? 포괄적 동맹, 동맹의 심화 이런 보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성격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동맹 해체하지 않아도 돼. 한미동맹 우리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정전협정 이후에도 우리 한미동맹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호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경제동맹의 존재와 성격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를 앞서가는 이 한미 경제 동맹에 우리도 간접적으로 조인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신호예요. 자, CNN에서 본 겁니다. 자본 이동의 출발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바라볼 때 이걸 그냥 군사적인 위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딱 두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전쟁이냐 시장이냐. 전쟁이냐 시장이냐 이거예요. 자기들 시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갈등과 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또 시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미국의 외교적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시장의 이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이랑 전쟁을 좀 맺겠죠. 바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CNN이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 경제가 연결되고 무역과 인프라가 개방될 수 있는 계획들을 제시했다. 이는 삼성 우리 이재용 부회장 다른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의 자본이 북한으로 이동해 가는데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민족의 관점,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걸 사람으로 안 보고 자본이 드디어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경찰로서, 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자본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이 판에 우리도 뛰어들어야겠다. 이게 남한의 자본이라는 게 다 범세계적으로 연관돼 있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본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결국은 자본이라는 거는 좀 다국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보다는 장사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V조선이 풍계리 1만 달러 요구했다. 취재 기자들한테 취재하는데 1만 달러씩 요구했다. 이거 오보였잖아요. 근데 재심 청구에서도 기각됐대요. 그래서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벌점이 있어요. 벌점. 이게 조건부 제어가를 받았잖아요. 조건부 재승인. 모든 방송은 3년마다 재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데 법정 제재가 지금 2건이 확정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해야 조건부 재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더 받으면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TV조선 지켜봐야겠죠. 자,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굵직한 사건은 계속 생방송으로 특보로 이어가는 사건 사고 경쟁이 시작되면 이거는 방송사들 입장에서 올림픽이랑 똑같다. 똑같은 소스의 그림을 가지고 누가 더 포장하고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나와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채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어느 채널이 시청자로부터 신뢰와 또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KBS가 1위를 했습니다. 12.2%.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어제 14.7%였는데 이렇게 굵직한 일이 있는데도 뉴스는 떨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낮부터 계속 반복된 영상이 또 다시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 거 또 보기 싫어서 다른 걸 보시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채널, 모바일이라든가 다른 SNS를 통해서 보지 않았나. 여하튼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BS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큰 사건 사고, 이런 역사적인 생중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화와 번영도 중요하지만 또 국내 뉴스도 돌아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요? 그 라돈 침대, 여러분들 상당히 불안해 하시고 계신데, 흑침대에서도 라돈이, 근데 원래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헤드라인 제목에 물음표 붙이는 거는 취재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보니까 흑침대를 하나 봤는데, 흑침대에서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14베크렐 라돈이 식전된다. 근데 어떤 거 보니까 흑침대인데 기준치가 140베크렐인데 3배를 웃도는 534베크렐이 측정됐대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보도의 문제점은 그 아주 광범위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하나라도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흑침대에서도 라돈이 우리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수조사 해야 돼요. 라는 촉구성 기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돈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가 하면 또 삽자루와 최진기 선생님 요새 아직도 뜨거운데, 최근에 최진기 쌤이 뭐 생활경제인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양반이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시계열로 계속 봐서 전년 대비 뭐 고용률이라든가 무슨 뭐 생활이 더
수준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비교하려면 시계열로 보려면 표본이 똑같아야 되는데 작년에 새로운 뭐 이제 통계청 주장으로는 더 이 지표 지수를 좀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모집단을 표본을 추가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모집단이 아니니까 단순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진기 쌤이 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5만 6천 명이 봤대요. 그래서 통계청이 뒤집힌 거야. 그래서 뭐 반박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대요. 최진기 쌤의 승리입니다. 통계청 문제 제기가 좀 많이 되고 있네요. 이게 괜히 겁주는 통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뭐 이 파동을 계기로 좀 더 통계 불신이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담긴 리포트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완치 판정 받았대요. 지난번 메르스 확진 환자 계셨죠? 61세 이모 씨가 이제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스가 종식됐다. 이렇게 얘기는 그렇다고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밀접 접촉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1차 검사에서 음성 받았어요. 그런데 20일 날 2차 검사가 실시되는데 이때 모두가 또 그대로 음성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비로소 메르스는 이제 소멸됐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 정도면 이제 안심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KBS가 이 와중에 이런 기사를 또 다뤘어요. 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참 이상한 게 그 텔톡 있잖아요. 텔톡. 텔톡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 보낸 문자를 그냥 나의 화면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타임라인에서 지울 수 있는 서비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카톡은 그거를 결국 어제 질질 끌다가 어제 했잖아요. 그나마 상대방한테 이게 남더라고.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텔톡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깨똑이 조금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남한테 돈을 잘못 보낼 때가 있잖아요. 혼동해서 계좌를 실수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소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소송 안 하고 일단 80%를 은행에서 돌려주고 은행 측이 소송을 하건 그 사람이랑 뭐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SBS 볼까요?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생중계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5.5에서 5.4로. SBS가 큰 사건에는 아직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쌓인 신뢰와 내공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SBS가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청자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재용 수행원 없이 직접 가방 들고서 평양 간 재벌 원호님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친근감이 생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사면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일부 정치 세력 그리고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노출시켜주고 이 사람이 긍정적인 일을 하고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동선이 계속 노출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강용석 변호사 완전 국민 비호감인데 계속 TV에 나왔잖아요. 지난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예능 프로까지 심지어 나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재수 없었는데 또 이런 면도 있네. 또 그런 거 보면 사람 그래 똑똑하네 이러면서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노래도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 흥얼거리듯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이 되는데 뭐 소탈하게 이렇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겠어요? 1등석 타고 다니지. 근데 일반 이거 뭐 이코노미는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정도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비서 없이 가방 들고 혼자 다니는 모습, 소탈한 모습 보여주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가 되겠죠. 뭐 그런 꼭 그렇게 홍보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게 결과적으로 홍보가 되는 셈이죠. SBS 두 번째 꼭지 재벌들 어떤 얘기 주고받았나. 재미가 있는 게요. 이재용이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 중시, 인재 중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삼성의 기본 철학과 같다면서 함인적임을 실감했다고 믿었어요. 저는 이재용 씨가 진심으로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북한에 가보면 M니다, L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양가적인 건데요. 정말 놀래요. 아, 잃어버렸던 내 숨겼던 내 친 동생을 찾은 그런 느낌이 다 들어요. 정말 이 38선 이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가면 정말 드넓은 막 평원과 그 정말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또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정말 그 발견에 환희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정말 우리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위대한 한민족이구나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누구나 북한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바보같이 왜 야당은 안 가냐고. 가보면 느끼는 게 얼마나 큰데 그게 바로 여행인데 이거는 정말 큰 학습이 돼요. 느낀 거야 이재용이. 한민족임을 실감했다. 그러니까 덕담해 준 거죠. 여러 측면에서 너 유명한 거 아는데 요새 뭐 감옥 갈지도 모른다며. 근데 앞으로 더 민족을 위해서 유명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덕담을 해줬어요. 뭐 이렇게 이 자체가 저는 뭐 결과적으로 갔잖아요 이재용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충분한 비판과 국민적인 지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후에 하는 거 보면 돼요. 이후에 하는 거. 다만 지금 현재 가 있잖아요 북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걸 배우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어차피 경영자고 총수이기 때문에 보면 많은 사업의 기회와 어떤 민족을 위해서 경영이 자본이 뭘 할 수 있는가를 많이 장사꾼들이니까 캐치하고 올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근처에 이 자본가들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그동안 이념의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태극기 세력이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민족 교육이 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도. SBS가 유해용 전 고위 법관인데 이 양반 변호사 개업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USB 그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고 그 다음날 그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막 깨트리고 증거를 삭제해서 훼손해서 문제가 됐던 양반인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금 사법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첫 번째 1호로 구속영장, 인신구속영장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만 계속 신청했다가 청구했다가 계속 줄줄줄 기각됐는데 사람을 구속하는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어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양반이 혐의가 절도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 혐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혐의예요. 이 사람이 보통 이게 검찰 여러분들 뭐 조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대부분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근데 검찰 조사를 한 5, 60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케이스로. 그런데 일단 검찰에 들어가면 무서운 게 제가 A라는 죄를 졌으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다 조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걸 해서 하나라도 일단 엮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구속시켜요. 그리고 나면 A에 대해서 저항하던 논리도 무너지거든. 그게 전형적인 검찰 수사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적용했어. 이 양반이 숙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었대요. 그에 따른 변상금 73억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취소해 달라면서 이제 소송을 했어. 근데 그 대법원까지 계류돼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사건 관련된 대법원에 있을 때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변호사로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자기 관련 사건이었던 숙명여대를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겼대. 그 과정에 야로가 있지 않았냐, 뭔가 로비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으로 검찰은 보고 있어요. 일단 이 양반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 사람이 구속되면 포승줄 딱 엮여가지고 굴비처럼 다니면서 이제 가서 막 항문 검사하고 뭐 막 수의로 갈아입고 그러면 사람이 헷가닥 가요 맛이.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수압 차고 이렇게 물론 조사받을 땐 풀지만 이러고 다니면 그냥 아휴 빨리 내가 그냥 잘못한 거 털고 그냥 빨리 처벌받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약해져 사람이.
조만간 이제 구속만 되면 줄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관심 그렇다고 우리가 끄면 안 됩니다. 사법농단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얼마 전에 그 로스쿨 그다음에 전국 법학대학 교수들이 요구했던 4대 개혁 사항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나? 법원행정처 없애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특별재판부 만들고 그죠? 이 사람들 재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거 그대로 계속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SNS 통해서 계속 댓글 좋아요 그다음 퍼 날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뉴스데스크 결과 누구누구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썩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MBC 입장에서는 SBS가 3대 5 정도로 더 잘 나갔는데 항상 소폭이라도 올랐잖아요. 여하튼 MBC 애 쓰고 있습니다. 자 라돈 좀 전에 우리 라돈 살폈는데 이거 다른 기사네요. 그러니까 흑침대에도 라돈이 한 케이스에서 검출됐으니 전수조사하라. 그래서 제목이 흑침대에도 라돈 하고 물음표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는 베개와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지난번 문제됐던 게 대진 침대였잖아요. 근데 다른 침대도 있대요. 어떤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른바 원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기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생산된 TNI사의 가누다. 가누다 이거 광고 많이 봤는데 가누다 베개 2종에서 방사선 물질이 라돈과 토론. 백분 토론. 그 토론이네. 라돈과 토론이 검출됐대요. 아이고 어떡하나. 가누다. 연간 피폭 기준치인 1mC 시버트를 최고 1.8배가량 웃도는 방사능이래. 어머 어떡하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어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애들 특히 여성분들. 원한이는 이들 제품이 이미 29,000개가 판매됐대. 업체 측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지금까지 900여 개에 밖에 수거가 안 됐네. 그러면 28,100개를 아직 배고 계신 건데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가누다 제품 쓰시는 분들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대 여태까지 대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지베드 산업이 만든 더렉스 베드 그리고 어넥스에서 생산한 독립 스프링 매트리스 Q. 어머 이거 나 이거 선전 봤는데 스프링 매트가 독립해서 이게 쿠션이 안정됐다고. 더렉스 베드와 NX에서 생산한 독립 스프링 매트리스 Q. 여러분들 집에서 그 제품인가 아닌가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 때문에 그렇다는데 다른 생활용품도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자 JTBC 진짜 찔끔 올라왔다. 6.439에서 6.548. 제가 방송 뉴스에서는 이렇게 길게 안 한다고 그랬죠. 소수점을. 그러니까 6.4에서 6.5 0.1%포인트 올랐네요. 아이고 고생했다. 자 북경제사령탑 요 재밌습니다. 이제 거봐요. 그 조연이 이재용이라니까 그 외국에선 특히 이재용만 봐요. 그렇다면 여하튼 찬반 논쟁이 거세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뭐 경제 전문가를 데려가도 되죠. 삼성이 뭐 바보들이 하는 회사가 아니고 거기 투자 전문 뭐 하는 그런 충분한 CEO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는 반대였는데 여하튼 이재용 데려간 재미는 본 것 같아요. CNN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니까 긍정적 신호로 남한 자본이 이제 북한 자본 북한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돈 되겠네 북한. 자 우리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북경제사령탑 이재용 등 재계 인사 만나 경영 강조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말이에요. 아이고 이 양반 나 참 혼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리포트예요. 이재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SBS 건데 여기 보시면 황호영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야. 여태까지 재벌 총수들은 북한이 원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삼성이 이재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네 남측을 통해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인 방북은 우리 측이 결정한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JTBC는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는
북측의 요구로 우리 경제인들이 방북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JTBC는 보도했는데 삑사리가 난 거야. SBS에서는 내 남측을 통해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인 방북은 우리 측이 결정한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말이죠. 요거는 청와대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뭐 주어진 텍스트를 보면 북한에서도 왔으면 했어. 근데 남한 정부에서 봤을 때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벌 총수들도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본다면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왔으면 하는 요구 원했던 것은 사실이나 남측 또는 총수들의 판단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다. 이 정도의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번영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에 할 수 있는 적폐 청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자 징계가 0명, 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가 있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진상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준 관련자 131명의 책임을 규명해서 이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는데 문체부는 2개월간의 법리 검토를 진행해서 소속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들 7명 꼴랑 7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서는 단순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문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제 문학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상당히 반발이 거세요. 이원재 씨라고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이 이거는 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아니냐면서 위원회가 11개월 가까이 조사해서 권고한 내용을 거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내놨는데 무책임하게 소송을 남발해라,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고발해라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적폐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렵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징벌적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면책해주는 것은 너무 관성화되고 관료주의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야. 이건 상당히 우리가 계속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MBC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시용 기자들 전원 해고를 시켜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최승호 사장한테 안을 올렸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관료주의와 간성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인데 MBC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송을 했을 경우에 질 수도 있고 번거롭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원 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기타 블랙리스트, MBC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전 임원에 대해서도 해고가 아니라 징계 수준으로 단순히 처리가 돼서 MBC 노조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요 적폐들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강한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국민 배신 행위가 없도록 보다 더 강력한 사인, 시그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